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08년) 당시 제 학교 동창과 둘이 강원도 아바이 마을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밤 9시경 삼척 해신당공원 부근을 지나는 중이었는데 굉장히 길이 험하고 구불구불했습니다. 지금은 길이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가로등도 없고 정말 외진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밤중 어두운 도로 위를 한참 달리던 중이었는데요. 그때 마침 앞쪽에서 뭔가 희끄무리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것과의 거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좁혀져서 속도를 줄이면서 가까이에서 보니 흰색 교복 셔츠에 밑에는 파란색 체육복 바지를 입고 양손에는 운동화를 끼운 채로 이렇게 만세 자세를 하고 막 맨발로 뛰고 있는 거예요. 되게 괴기스럽게 말이죠. 친구와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좀 우스꽝스럽기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우리 차 옆을 지날 때 힐끗 보니까 입고 있던 흰 셔츠에 피도 묻어 있더라고요. 그 핏자국을 보고 나니 혹시 나쁜 놈들에게 추행이라도 당했을까 싶어서 저는 친구에게는 경찰서에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전 차를 세우고 그 여자아이가 달려간 방향을 따라서 막 쫓아서 뛰기 시작했는데 어딜 간 건지 도무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여학생 찾는 걸 포기하고 차로 돌아와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앞쪽 저 멀리에 차량의 라이트 불빛과 경찰차로 보이는 사이렌 등이 막 보여서 그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그러자 거기에는 구급차와 경찰차가 출동해 있었고 때마침 누군가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에 싣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 들거리에 실린 환자인지 시신인지 모를 그 사람을 보고 흠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급차엔 흰 셔츠와 파란 운동복 바지를 입은 여고생이 들것에 실려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셔츠에 피까지 묻어 있었죠. 그리고 마침 저희 근처로 경찰관 두 분이 계시길래 조금 전에 저희가 오면서 목격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정말 그때는 실려가던 여고생의 복장이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그 여고생의 복장과 너무 똑같아서 막 말씀드리면서도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경찰분들께 여쭤보니까 지금 이 현장이 뺑소니 사고 현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 저희는 그 여고생의 생사 여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도 우린 기괴하게 뛰어가던 그 여고생이 구급차에 실려갔던 그 여고생의 혼령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던 귀신이던 왜 그렇게 기괴하게 뛰어갔을까요? 20대 중반에 제가 홀로 도보 여행을 갔을 때 일입니다. 지방 이곳저곳을 두 발로 걸어 돌아다니면서 길바닥 여기저기서 텐트를 치고 자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졌을 무렵에 하루는 경상도의 어느 시골 마을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아무래도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그 시간엔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을 회관으로 보이는 허름한 건물 근처로 텐트를 설치하고 그대로 누워서 잤습니다. 참고로 텐트 옆으로는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제법 큰 나무라 텐트 위쪽으로도 나뭇가지가 뻗어 있었죠. 그렇게 저는 하루 종일 너무 많이 걸어 피곤했던 탓에 텐트에 자리를 잡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잠이 든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분명 굉장히 깊은 밤이었는데 텐트 주변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가 텐트 천장을 이렇게 쓰는 소리도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고단했던 탓에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도 잘 안 가서 다시 집중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부르며 깨우셨어요. 텐트 안으로 고개를 들이미시면서요. 텐트 밖에는 일찍부터 근처를 거닐고 계시는 다른 어르신들도 몇 분 계셨는데 저 같은 여행객을 종종 보셨던 건지 엄청 경계하는 눈치는 아니었고요. 다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멀쩡한 데 놔두고 거기서 자냐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움직이려고 텐트를 정리하는데 해가 떠 있으니까 어젠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데요. 그 텐트 옆 나무 근처로 뜯지도 않은 나달의 사탕들이 이렇게 몇 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보통 그런 나무에 작은 제사상이나 소주 같은 건 그림이 그려지는데 사탕? 좀 웃기다 하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마을을 지나 이동을 하면서 보인 한 밥집에 들어갔는데요. 동네 장사가 아니라 운전자들 운전하면서 한 번씩 들리는 그런 식당 같았는데 이제 밥을 지으면서 장사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저는 기다렸다가 밥이 다 되고 나서야 아침을 먹기 시작했고 그땐 손님이 저뿐이라 아줌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다가 제가 오늘 잤던 곳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나무에 있던 사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꺼냈더니 아주머니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정말 거기서 잤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마을 분들도 그러시던데 거기 뭔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하며 묻자 제가 마을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햇수로 10년도 더 전에 결혼 후 촌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한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대요. 그러자 며느리 사랑이 남달랐던 그 집안에서는 며느리에게 좋은 건 다 해주려고 했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내가 먹을 걸 사러 남편과 시부모님이 차를 타고 시내로 나섰고 집에는 여자와 갓난아이 둘만 남아있었죠. 그런데 그날 시내에 나가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속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나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시아버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차마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아내가 아이를 포대기로 들쳐업은 채 나무에 목을 매서 자살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하필 단단하진 못했는지 밤새 시신이 매달려있던 그 가지가 부러지면서 떨어지게 되었고 포대기에 있던 아이도 엄마한테 눌리니까 숨이 제대로 안 쉬어져서 숨지고 만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잠결에 들었던 아이 울음소리와 또 나무 근처에 놓여있던 사탕까지 말이죠. 오늘은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들이 겪었던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때는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골동품 수집을 마니아 수준으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거실 하나, 방 3개짜리 집이었는데 제 방 하나만 온전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온 방에는 골동품들이 가득가득했습니다. 각종 출처를 알 수 없는 도자기 같은 것부터 자연이나 동물이 새겨진 것 같은 수석까지 하여간 동묘나 고미술상가 아니면 시골 장터 같은 데 돌아다니다가 좀 골동품스러운 거 있으면은 다 그렇게 가져오세요. 그러던 어느 하루는 아버지 친구분께서
시골 깊숙한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전원주택이 완성이 돼서 이제 들어가서 사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집들이차 그 집에 한번 다녀오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다녀오시는 길에 집에 또 이상한 구닥다리 골동품을 하나 들고 들어오셨어요. 그건 옛날 오래된 시골집에서나 볼 수 있는 창호지 발린 문이었습니다. 그게 작품으로 만들어진 건지 뭔지 나무 프레임은 딱 봐도 엄청 낡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에 발린 창호지는 물론 연식은 느껴졌지만 그 프레임에 비하면 그렇게 낡아 보이지도 않았고 구멍도 하나 없이 멀쩡했어요. 작품인지 뭔지 제가 이렇게 말했던 건 그 문의 창호지 위로 알 수 없는 한자와 그림 같은 것들이 막 날림채로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엄마는 익숙하다는 듯이 아버지를 구박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인간아, 뭘 또 이런 걸 가져왔어? 어디서 났어?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시골에 친구가 새로 지은 집에 다녀오시는 길에 운전을 하는 길목에 누가 봐도 주인이 없어 보이는 폐가가 하나 보이더래요. 그런데 담벼락도 반 이상은 거의 다 무너져 있고 집도 엄청 낡고 마당에는 풀도 잔뜩 자라 있는데 유독 그 문만 눈에 띄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간신히 매달려 있는 그 문을 떼서 가지고 오신 거래요. 골동품 같은 그런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요. 아버지는 그걸 거실 한편에 그림 작품 놔두듯이 빗배경처럼 놔뒀는데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잘 때 방문을 다 열어놓고 잤는데 부모님은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제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깊은 새벽에 거실에서 자꾸 뭔가 덜그럭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는 쇳소리나 유리가 덜그럭거리는 소리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곤 잠결에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자 하니 이 소리가 도무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안방에서 나오고 있는 엄마랑 마주친 거예요. 방금 그 소리 너가 낸 거니? 아니, 나도 소리 때문에 잠 깨서 뭔가 하고 나와본 거야. 하지만 저희가 거실로 나오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소리가 뚝 멈췄고 그날 밤은 다시 소리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스테리한 일은 다음 날에도 또 벌어집니다. 그날은 제가 학교가 끝나고 바로 학원에 가는 날이라 집에 돌아오니까 10시쯤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조금 규모가 있는 슈퍼마켓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감을 다 하고 집에 들어오면 꽤 늦은 시간에 들어오세요. 근데 제가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아랫집 아저씨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저기 학생, 대낮에 뭘 하길래 집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쿵쿵 뛰는 거야?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 하루 종일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오랜만에 집에서 쉬는 날이었나 봐요. 근데 대낮에 진짜 쉴 새 없이 계속 쿵쿵쿵쿵쿵쿵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참고 벼르고 있다가 조금 전에 밤에도 또 쿵쿵쿵 소리가 나길래 밤에는 자야 하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올라오신 거래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 저 학교랑 학원 갔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기 코비마트 아시죠? 거기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집에 안 계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아저씨께서는 의아해 하시면서 분명히 머리 위에서 났는데 하고는 그럼 이 소리가 어디서 울린 거야? 하더니 곧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12시쯤에 부모님이 귀가를 하셨고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부모님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다른 집에서 쿵쿵거린 걸 착각한 거겠지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사단이 났습니다. 저는 자다가 꿈을 하나 꾸게 됐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방에 제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에는 웬 나이든 할머니가 앉아 있었는데요. 땅만 보고 앉아 계시던 그 할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보며 눈을 치켜 뜨시더니 문! 저한테 다짜고짜 문! 막 이러면서 소리를 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하고 소름 돋았어요. 게다가 그 장면과 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놀라가지고 잠에서 깼습니다. 근데 정말 대박인 건요. 그 똑같은 꿈을 그날 밤 엄마 아빠도 꾸신 거예요. 물론 그때 나이가 18뿐이 안 됐지만 살면서 꿈 때문에 그렇게 소름 돋았던 건 처음이라 좀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갔거든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엄마 아빠도 그 타이밍에 거실로 나오고 있었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서야 저희 셋이 같은 꿈을 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곤 너무 당연하게도 아버지가 가져온 그 문에 뭔가 문제가 있긴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식은땀을 잔뜩 흘리시는 게 지금까지 골동품 수집하면서 전혀 느껴보지 못한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하는 걸 느끼신 것 같았어요. 불길함을 느낀 아버지는 그 문을 우선 집 앞 복도에다 내다 놓고서는 그 늦은 밤에 그 친구분께 전화를 거셨어요. 그리곤 친구분께 너네 집에서 차 끌고 어디 방향으로 나오다 보면 폐가가 하나 있는데 너 혹시 그거 아냐고, 모르겠으면 내일 날 밝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서 그 집 무슨 집이냐고 좀 물어봐 줄 수 있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번 주 주말에 너네 집에 한 번 더 가겠다, 그때 가서 다 설명하겠다 이러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쯤 됐을 때 제가 학원에 있을 시간에 아버지 친구분한테 전화가 왔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주말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그날 바로 먼 시골까지 문을 가지고 내려가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문을 떼온 그 집이 귀신 들린 집이었대요. 그날 아버지 친구분께서 몇 없는 동네 어르신들한테 그 집이 무슨 집이냐고 막 여쭤봤대요. 처음에는 그냥 빈집이다, 뭘 그렇게 궁금해하냐 이렇게 쉬쉬하시다가 아버지 친구분께서 좀 수상히 여기셔서 아이 그럼 내가 저기 정리하고 창고처럼 좀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제서야 어르신들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집에 얽힌 사연을 이야기해 주시더래요. 오래전에 그 집은 그냥 평범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사는 것도 여느 시골 마을 집처럼 평범하게 살았었대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그런 소문이 났는지 저 집에는 돈뭉치를 쟁여놓고 산다는 그런 소문이 났대요. 그냥 소문으로 지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진짜로 믿은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한밤중에 괴한이 할머니 집을 몰래 털려다가 그만 할머니한테 걸려버리곤 놀란 마음에 할머니를 그만 죽였대요. 게다가 그 집에는 막상 돈이라곤 한 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그 할머니의 홀령이 집을 지키려는 건지 그 집 근처를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그 할머니의 홀령을 목격하고 혼비백산하는 일이 굉장히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읍내에서 용한 무당을 모셔왔고
굿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이 너무 강해서인지 같은 일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대요. 그런 이유로 마지못해서 그 방의 영을 묶어두기라도 하겠다며 해놓았던 게 바로 그 문에다가 부적처럼 한문과 그림 등을 날려 그렸던 일종의 봉인 같은 거였어요.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아버지 눈에는 작품성 있는 골동품으로 보였나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그 문마저 빼앗긴 할머니는 얼마나 화가 났겠냐면서 바로 문을 가지고 시골로 내려갔던 거예요. 다행히도 그 문을 놓고 온 뒤로는 쿵쿵 소리도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문을 가져오시고 불과 2, 3일 동안 이 모든 일을 다 겪었던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저는 인천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노래방은 지하에 있는 노래방이었어요.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하기 전에 학비를 좀 보태려고 한 5개월 정도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직원으로 들어가서 풀타임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오후 4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매일매일 12시간을 일했습니다. 노래방은 룸이 총 10개였고 단체 손님 받는 대형 룸이 2개, 소형 룸이 8개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노래방 통로 가장 끝에 있는 5번 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5번 방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일을 시작하고 한 3주 정도 뒤였습니다. 사장님은 딱 2주 정도만 저에게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가지 기계들 작동법부터 과일 안주 주문이 들어오면 주변 호프집에 전화해서 주문을 하고 받아와서 대접하는 거, 그리고 청소, 기타, 손님 응대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딱 2주 정도만 같이 있어 주시고 그 뒤로는 오픈 시간대나 마감 시간대만 한 번씩 나와주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저 혼자 가게를 다 봤습니다. 하루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룸이 딱 2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기억이 드문드문 나는데 한쪽 방은 저와 같은 학생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5번 방은 누가 봐도 불륜 커플인 것처럼 보이는 중년 커플이었던 걸로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남자는 들어올 때부터 얼굴이 뻘겋게 술에 취해 있었고 반면에 여성분은 비교적 멀쩡해 보였습니다. 아무튼 남은 손님들이 다 끝방 쪽이라 카운터 쪽은 제법 한산했거든요. 그런데 정적을 깨고 갑자기 마이크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여자가 비명을 깍 하고 지르더니 문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5번 방인 거예요. 근데 카운터로 뛰쳐나온 여자분이 얼굴이 완전 하얗게 질려있길래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한텐 아무 설명도 없이 일단 저기 잠든 아저씨부터 좀 깨워달라고 막 그렇게 서둘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지? 하고 5번 방에 가봤더니 아저씨는 그냥 술 취해서 소파에 잠들어 있고 마이크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한테 가서 흔들어 깨우면서 아저씨 일어나세요. 사모님 기다리세요. 이러면서 깨워가지고는 비틀비틀 하는 걸 문 앞까지 배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리던 여성분이 남자분의 손을 잡고 막 끌더니 도망치듯이 노래방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전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제법 손님이 많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밀려오는 저녁 손님들을 받고 내보내고 하다 보니까 한 자정이 넘어서야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때는 노래방에 4팀 정도가 남아있었고 5번 방에는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여대생 아니면 사회초년생으로 보이는 여성분 4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카운터에 앉아서 방마다 서비스를 조금씩 넣어주면서 만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성분이 카운터로 오셔서 혹시 마이크 좀 바꿔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네 룸에 있는 그 마이크에서 잡음이 섞여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카운터 수납장에 있는 여분의 마이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노래방 룸 안쪽에서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여자 3분이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저랑 카운터에 있던 일행분은 너무 놀라서 토끼 눈이 된 채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저 방에 귀신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환불이고 뭐고 그냥 가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 뛰쳐나오면서 룸에 소지품 같은 걸 다 놔두고 왔다고 그것만 좀 꺼내다 주면 안 되겠냐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귀신을 봤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선 순간 열흘 전쯤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온 그 중년 여성분이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겁이 났지만 침착하게 5번 방에 들어가서 소지품을 챙겨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고 사정 설명을 했더니 바로 가게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은 제가 나름대로 일을 싹싹하게 하고 군필 남자라서 좀 덜 예민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바로 주저없이 입을 떼더라고요. 코비야, 이건 너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좀 함구해 줄래? 사실 5번 방에 뭐가 있긴 있어. 근데 넌 남자고 기가 세니까 그냥 신경 쓸 건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곤 내가 초반에 업무 알려줄 때 했던 말 기억나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단골 손님은 5번 방 빼고 중간부터 채워? 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았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누가 누군지 알 길이 없었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5번 방에 단골을 넣었다가 혹여 그날 귀신이라도 나오는 날엔 바로 단골이 끊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계셨던 사장님은 이미 크고 작은 소동을 몇 차례 겪으셨고 5번 방을 제외한 나머지 방 먼저 채우고 마지막까지 5번 방 놔뒀다가 한 번 오고 안 올 것 같은 어중이 떠중이 손님 또는 만취한 손님들을 그 5번 방에 넣곤 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맨날 보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보이면 좋고 봐도 그만인 손님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제 눈에 보인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일을 하는 동안에도 5번 방에 들어갔던 손님들로부터 마이크가 이상한 것 같다, 스피커에서 잡음이 들린다, 이런 컴플레인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한 지 5개월째 되는 날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 그날은 사장님이 상갓집에 가셨다고 마감 때 못 나오신다며 저한테 알아서 문 잠그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새벽 4시에 아무도 없는 노래방을 혼자 청소를 하고 마지막으로 카운터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노래방 끝쪽 방에서 탬버린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노래방 통로를 걸으면서 방들을 좌우로 살피고 있는데 5번 방에 있던 탬버린이 테이블 아래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탬버린은 소파 등받이 같은 데 걸쳐놓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미끄러져서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탬버린을 줍기 위해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전 보고야 말았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으로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다리가 보였는데 흥건하게 물을 뚝뚝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저 너무 놀래서 머릿속이 백지장이 됐어요. 그렇게 혼비백산한 채로 막 노래방 밖으로 뛰쳐나와서 와, 진짜 내일부터 출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렴풋이 보인 것도 아니고 너무 뚜렷하게 그 두 다리가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서 내일부터 도저히 출근할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더 이상 붙잡지를 않더라고요. 도대체 저와 손님들이 봤던 그 귀신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은 그 노래방도 건물도 사라지고 새로운 빌딩이 들어서서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그러니까 1985년도의 일입니다. 저희 식구들은 오랫동안의 새빵살이를 청산하고 새로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원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샀다고 부모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이사 첫째 날, 저는 제일 먼저 제 방으로 가보았고 거기에는 새로 산 책상이 창가 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왠지 거기서 공부하면 공부도 잘 될 것 같았어요. 여긴 네 방이니까 청소도 네가 하고 정리도 깨끗이 해야 돼. 별거 아닌 일에도 싱긋싱긋 웃음이 나왔죠. 하루 종일 짐 정리를 하느라 몸은 피곤했지만 기분만큼은 아주 최고였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이사 온 기념으로 가족끼리 다 같이 불고기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지영아, 간장 좀 이리 줄래? 그런 어머니의 부탁에 저는 간장을 들어 가스레인지 옆에 올려두었어요. 그런데 제가 간장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까 간장이 부엌 바닥에 엎질러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걸레로 그걸 닦으시면서 저한테 짜증을 내셨어요. 얘, 그걸 내 발 뒤에 놔두면 어떡해. 다 엎질렀잖아. 아닌데? 저 분명히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놨거든요? 근데 말대꾸하면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놨다고 하면 더 야단을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입 다물고 팔을 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건드리지도 않은 대접이 엄마의 발등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다시 한번 저한테 왈칵 화를 내셨습니다. 너 오늘따라 왜 이러니?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왜 더 만들고 있어?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니란 말이야. 어머니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고 토라진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먹으라고 해도 대답도 하지 않았고 방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어떤 여자 하나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제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저를 볼 수 있어도 꿈속에서의 저는 그 여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리면 그 여자도 따라서 돌리고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물건 같은 게 원래 위치가 아니라 다른 곳에 놓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저는 요즘 부쩍 건망증이 심해진 탓인가? 하고 여기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때로는 아주 깊은 밤에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어요. 무언가를 똑똑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또 극적극적 막 긁어대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식구들은 모두 아침 식사를 마치고 출근하시려는 아버지를 배웅하려던 참이었어요. 여보, 나 다녀올게.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유,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집도 안 치워놨는데. 무슨 소린가 봤더니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어리둥절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아버지는 출근을 하셨지만 저희 남매들은 학교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어요. 그렇게 오후 시간이 돼서 어머니와 함께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문득 뭔가 생각이 난 듯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참, 아까 그 여자가 사온 거 있지? 그것 좀 가지고 와봐. 엄마, 그 여자라니. 아까 아침에 말이야. 아빠 출근할 때 온 손님 있잖아. 그 말을 들은 우리 남매들은 갑자기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외에 긴 머리에 흰 블라우스 입었었잖아. 뭘 사왔는지 불룩한 비닐봉지를 들고서는 날 보고 웃으면서 소파에 앉던데? 엄마, 오늘 아무도 오지 않았단 말이야. 뭐? 봉지에서 뭔가 꺼내 먹어보라고 신용을 하던데? 그래서 받아 먹으려는데 너희들이 거실로 나왔잖아. 그래서? 너희들 보곤 그냥 스르르 나가버리던데 뭐. 저희는 엄마가 낯설기도 하고 너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어머니 역시 영 기분이 이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헛것을 봤나? 그런데 혼자 있을 적에 그 여자를 여러 번 봤는데 올 때마다 뭘 사가지고 와서는 나한테 권하는데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날 보면서 웃기만 해. 아, 뭐야 엄마. 그거 귀신인가 봐. 무서워. 다음날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점집을 찾아갔어요. 점쟁이는 어머니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식구가 6이지? 아니요. 저희는 5 식구인데. 아니야. 하나 더 사라. 빈집에 문 열고 들어갈 때 잘 살펴봐. 후다닥 숨는 소리가 나거든. 다 곤연짓이야. 그리고 잠잘 때 잘 들어봐. 어디선가 곤연의 숨소리가 들릴 테니까. 그 점쟁이의 말과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어머니를 꼭 붙잡고 앉아 있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꼭 등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지? 다 곤연짓이야. 귀신이 산 사람한테 붙으면 생명이 자꾸 단축되는 법이니까 어서 이사해. 그날 어머니는 점쟁이에게 복채를 두둑하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빠르게 이사를 갔어요. 벌써 2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집에 혼자 있게 되면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주체할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지금은 제가 27살이고요. 이건 제가 19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밤 늦게부터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동네 형들이랑 같이 어울려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평소처럼 술을 잔뜩 마시고 아는 형 2명이랑 같이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형들 중 한 명은 야맹증을 가지고 있어서 밤에 불빛 없이는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거의 없는 그런 어두운 곳을 지날 때면 저희가 항상 잡아줘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3명이서 술에 약간 알딸딸하게 취한 채로 신나게 집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동네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가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철계단을 지나서 나오는 흙길과 돌계단을 올라야 저희 아파트로 가는 지름길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어지간하면 항상 그쪽 길로 다녔기 때문에 그날도 이쪽을 향해서 다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계단 쪽으로 왔을 때 어떤 여자 한 명이 고개를 푹 숙이고 난간 옆 모서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뭐야? 이 늦은 시간에 왜 저렇게 혼자 서 있지? 그리곤 그냥 누구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 생각을 하고 지나쳐 갔습니다. 그렇게 철계단을 지나고 흙길과 돌계단을 올라서 어느 담장 근처에서
잠시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이런저런 농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그 야맹증이 있다는 그 형이 야, 아까 서 있던 그 여자 엄청 이쁘지 않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걸 어떻게 봤냐? 야맹증이라도 여자는 알아보냐? 하며 막 낄낄거렸고 다른 형도 맞다고 그 여자 이뻤다고 막 그러길래 저 역시도 맞장구를 치면서 처음에 봤던 그 첫인상 있잖아요. 그래서 맞다, 그 여자 이뻤다. 나는 그렇게 긴 생머리 여자가 그렇게 좋더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순간 그 형들이 뭔 소리야, 그 여자 단발이었잖아. 엥? 곱슬머리 아니었냐? 희한하게도 3명 모두가 기억하는 인상착의가 전부 달랐던 겁니다. 특히 야맹증이 있던 형은 설령 사람이 있었다는 건 알아봤다 쳐도 그게 여자였는지 어떤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는지는 절대 볼 수 없었을 텐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구라치지 말라면서 웃으며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저희가 아까 내려온 그 철계단을 막 쾅쾅쾅쾅 거리면서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아이 깜짝이야, 뭐야? 하고 고개를 돌려 그 계단 쪽을 바라봤더니 조금 전에 그 여자가 아까 봤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고개만 옆으로 꺾어서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한참을요. 저는 벙찐 채로 그쪽을 쳐다보다가 옆에 있던 형들이 야 뭐야? 하면서 부르는데 저는 형들도 그 소리를 듣고 저랑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만 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 여자가 저기서 이쪽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철계단 이후에 나오는 그 흙길을 타다다다다 진짜 완전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때는 저뿐만 아니라 그 형들도 같이 들어가지고 셋 다 돌계단 쪽으로 와가지고 그 주변을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형들에게는 분명 방금 전까지 어떤 여자가 고개를 꺾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하고 이야기했지만 형들은 자기들도 그 의문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놓고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술 기운에 약간 객기가 생겼는지 그 여자를 한번 찾아보자고 동네 한 바퀴를 돌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함께 좀 빠른 걸음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렇지만 그 여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주변은 너무 조용하게 인기척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곤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철계단을 지나 그 흙길을 지나는 바로 그 순간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향냄새가 싹 코 속으로 스미는데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아서 셋 다 빠르게 눈빛을 교환하고 미친 듯이 뛰어서 도망갔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늦은 밤 저희가 지름길을 오가면서 본 사람이라곤 그 여자가 유일한데 어떻게 3명 모두가 인상착의를 다르게 기억했냐는 점이에요. 그리고 야맹증이 있는 그 형은 어두운 곳에서는 가까이 있는 저희도 구분을 잘 못할 텐데 어떻게 그 여자가 서 있는 걸 알았는가입니다. 도대체 그날 밤 저희 앞에 나타났던 그 여자는 뭐였을까요? 아직까지도 소름이 돋습니다. 오늘 사연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제가 아는 한에서 약간 이야기에 덧붙여보자면 제 생각엔 오늘 이야기 속의 세 분은 귀신에 홀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귀신의 존재가 목격이 될 때는
심령사진이 찍히는 경우라든지 모두가 같은 걸 볼 때 혹은 폴터가이스트 같은 것처럼 시각적으로 관찰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환각이나 환청처럼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마치 나만 바보가 된 것처럼요. 세 분 모두가 다른 인상착의를 목격한 점, 그리고 어둠 속에서 앞을 보기 어려운 야맹증 환자가 인상착의를 정확히 본 점을 미루어 보아 세 분은 동시에 홀려서 환각과 환청을 경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분이 맡았던 향냄새 때문에 주변에 누군가 제사를 지내고 있고 그 당사자의 혼령을 목격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세 분이 맡았다던 그 향냄새 있죠? 그것조차도 아마 세 분만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평범한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40대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들 중에 가장 오래된 기억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 선명하게는 아니지만 분명히 4살 무렵의 기억까지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동네 개한테 쫓기다가 넘어졌던 장면이라든지, 혹은 제가 어릴 때 과자 선물 세트라고 있었거든요. 그걸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서 막 이렇게 뜯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 외에도 전후 과정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비슷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뜨문뜨문 기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들 중에는 평생 없었던 일처럼 지내다가 문득 떠오르는 그런 기억들도 있잖아요. 때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던 제 머릿속에 갑자기 어떤 장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었냐면, 어두운 물가와 나무를 뚫고 아빠가 저를 들쳐안고서 엄마랑 함께 사정없이 뛰던 장면이었어요. 이게 제 상상 속에서 떠오른 그런 장면이 아니라 분명히 어릴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전후 기억은 하나도 없고 이 장면만 정말 뜬금없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날 수업이 끝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갔을 때는 아직 3, 4시밖에 안 된 시간이라 외벌이 하시는 아버지는 아직 직장에 계셨고 집에는 어머니만 계셨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문득 아까 그 기억이 떠올랐던 게 생각이 나서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어두운 숲풀에서 아빠가 나 안고서 엄마랑 막 뛰었잖아. 그거 기억나? 저는 단지 그 장면이 언제 어디였는지 단순한 호기심에 엄마한테 그렇게 물어본 건데, 제가 그걸 물어보자 엄마는 글쎄 잘 모르겠는데? 하고 진짜 모른다는 듯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그 한 장면만큼은 제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아무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였나 보다 하고 저도 신경 안 쓰고 TV 보고 숙제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는데요.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오신 뒤에 가족 다 같이 식사 중이었어요. 그렇게 저녁을 먹다가 저는 괜히 뜬금없이 아빠라면 알지 않을까 싶어서 그 기억에 대해서 아빠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아빠, 나 되게 어릴 때 밤에 아빠가 나 안고서 엄마랑 막 뛰어갔던 거 기억나? 제가 이렇게 물어보자 엄마와는 달리 아빠가 너 그게 기억이 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엄마가 아유 또 뭐 그걸 참 막 이러면서 아빠한테 핀잔 비슷하게 줬는데 아빠는 지난 일인데 뭐 어때? 하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아 하시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 왜? 뭔데? 끝까지 말해봐 하고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4살 무렵에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외할머니 댁에 놀러를 갔던 모양이에요. 할머니네가 전라남도 시골이었는데 당시 저녁을 먹고서 소화도 시킬 겸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셋이서 시골길을 걷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냇가 근처에서 셋이 나란히 서서 하늘에 별 구경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참 별을 보다 말고 제가 아빠한테 아빠, 저게 뭐야? 하고 숲을 쪽을 가리켰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너무 어두우니깐요. 그런데 제가 제 차 저거 뭐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아 뭔데 하면서 그쪽을 좀 집중해서 보셨나봐요. 그러자 한 나무 뒤에서 눈만 번쩍번쩍하는 검은 사람의 형체가 손짓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사람인지 뭔지 구분이 채 가기도 전에 그것이 우리 쪽을 향해 붕 나르듯이 막 뛰어왔답니다. 그때 너무 놀랬던 아버지가 저를 안고 엄마 손을 붙잡고 불이 나게 외할머니 댁으로 뛰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는 와, 그 많은 일 중에 딱 그 장면 하나만 떠올랐었네? 하고 신기해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아빠한테 그만 얘기하라고 했지만 제가 답답하니까 다 알려달라고 했고 아빠도 이제 충분히 지날 만큼 지났고 얘도 다 컸으니까 괜찮다 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어서 계속 말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불이 나게 뛰어서 외할머니 댁에 딱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자마자 그 자초지종을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자 뭐 타러 밤중에 물가에 갔냐면서 저희 모두한테 막 소금을 뿌려주셨대요. 그런데 그날 밤 자정쯤부터 제가 이상해지더랍니다. 한밤중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4살밖에 안 된 제가 아주 또박또박한 어른의 말투로 얘 내가 데려갈 거야. 아, 목마르니까 물 가져와 물. 이러면서 밤새 이상한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또 물을 사정없이 벌컥벌컥 들이키는 그런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밤새 잠도 못 자고 저만 보살폈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할머니께서 평소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인사하고 지내던 어느 무당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한테 우리 손주 좀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집으로 데려오셨고 저한테 퇴마 비슷한 걸 하셨다고 합니다. 저에게 들렸던 그 귀신의 정체는 그냥 떠돌이 잡귀였는데 늦은 밤에 어른들은 건들지 못하니까 만만한 저를 건드려서 그곳을 빠져나오려 했던 거랍니다. 그래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그걸 떼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 깨어난 저는 전후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지금껏 제가 그 전후의 일들을 전혀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던 건데 제가 그날 밤 기억의 한 장면을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엄마 입장에선 그냥 없었던 기억으로 두고 싶었는데 되게 당황스러우셨던 거죠. 저는 제가 빙의가 되었던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이냐, 와 신기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엄마는 그날 평생 울어야 할 거 다 온 것 같다면서 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답니다.
제 친구 중에는 학창시절에 항상 전교권에 머물고 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대기업에 입사한 녀석이 있어요. 가명으로 성우라고 할게요. 공부밖에 모르던 녀석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연애한다고 하던 날은 친구들 다 같이 이제 저 새끼 금방 총각딱지 떼겠다 이러며 놀려먹던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이지 꿈에 그리던 모 기업에 입사를 하고 나서 첫사랑과 그대로 결혼까지 꼬린을 하더라고요. 돈도 잘 벌겠다. 또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멍청이라 집안 또한 한없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렇게 학창시절 친구들이 하나둘씩 가정을 이뤄갔고 서로 삶에 바빠서 1년에 한두 번 연락을 할까 말까 이렇게 뜸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는데요. 성우였습니다. 이야, 이성우 너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에휴, 맨날 똑같지 뭐. 그나저나 나 부탁 하나만 하자. 어? 뭔데? 나 돈 좀 꿔줄 수 있냐? 뭐지? 우리 동창 친구들 중에서는 월급도 제일 많이 받고 게다가 자가로 집까지 있는 녀석이 돈 500이 필요하다면서 꿔달랍니다. 바로 준다면서요. 그래서 딱히 어디에 쓰는지는 묻지 않고 빌려줬어요. 돈 잘 버니까 알아서 갚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갚겠다고 한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는 돈 500 가지고 보채기가 싫어서 그때부턴 그 돈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리곤 얼마간 시간이 지나 동창 친구들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 나 어제 재수씨랑 만나고 왔는데 성우 그 새끼 집 나갔단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성우는 저뿐만이 아니라 동창 친구들한테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 1000만원까지 여기저기서 다 돈을 빌린 사실이 있더라고요. 성우 와이프는 다 자기 잘못이라며 친구 중 한 녀석에게 막 울면서 하소연을 했대요. 그 내용은 지난 여름 휴가로 마카오에 갔던 성우 부부가 재미로 카지노에 들어갔나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소하게 돈을 딴 게 화근이 되었답니다. 평생 게임이나 유흥 따위라곤 몰랐던 성우가 한국에 들어와서도 그 카지노 생각이 맴돌아서 결국 강원랜드에 발을 들인 거예요. 그 뒤로 성우는 시간이 날 때마다 카지노를 전전하다가 결국 집까지 나가버렸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친구들은 모두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와이프가 직접 되돌리려 찾아도 가봤지만 잠시뿐 다시 싸우고 나가버렸고 어느덧 집 하나만 남긴 채 주식이며 예적금 이런 거 다 깨고 자기가 가진 돈을 다 날려서 친구들한테 빌린 돈을 갚을 수도 없었던 거죠. 내가 빌려준 돈 500이 도박에 꼬라박혀 있을 생각을 하니까 감정이 화도 나고 복잡미묘하더라고요. 친구와 재수씨 사정은 딱한데 저도 제 삶이 있기 때문에 마음 한편에 불편함을 묻어두고 다시 일상생활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수개월쯤 지났나? 친구 중 한 녀석한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성우 이 새끼 내 돈 갚았다? 너 돈 들어왔나 통장 확인해봐. 야, 진짜? 잠깐만, 나 확인 좀 해볼게. 그래서 저도 계좌를 확인해봤더니 불과 몇 시간 전에 정말 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하는 생각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몇 번을 전화해도 전화는 받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정말 오랜만에 재수씨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장례식장 주소와 함께요.
맞아요. 성호는 죽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말이죠. 강원랜드 인근 모텔 주인이 하루 동안 성호가 나오지 않고 게다가 문까지 잠겨있자 바로 경찰을 불렀고, 문을 따고 들어간 그곳엔 성호가 아주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고 합니다. 도박빛이 얼마나 많길래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런 와중에도 친구들 돈은 갚아주고 갔네? 하는 생각에 좀 마음이 엄청 짠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있던 재수씨는 예전에 앳된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상당히 수척해 있었죠. 저는 빚만 잔뜩 남기고 떠났을 성호 녀석 때문에 재수씨가 힘들까 싶어서 장례식장이 조금 한산해졌을 무렵에 근처 은행에 가서 성호가 갚았던 500만 원을 다시 인출해서 재수씨에게 얼마 안 되지만 쓰시라고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극구 거절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그 이유와 사연을 알게 되었는데요. 성호는 도박에 빠진 것 치곤 빚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 죽기 직전에 성호는 도박장에서 잭팟이 터져서 꽤나 큰 돈을 따게 되었고, 그 돈으로 빚진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갚았대요. 그리고 성호의 유서에는 도박을 끊을 방법이 죽음 말곤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성호는 그 돈마저 도박으로 탕진하게 될 거란 걸 머리론 이해를 했던 모양입니다. 누군가는 도박 중독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히려 도박 때문에 죽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저는 살면서 도박이라는 걸 전혀 해보지 않아서 어떤 느낌인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호가, 그렇게 똑똑했던 성호가 도박을 끊을 방법이 죽음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유서를 남길 정도면 그 중독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